어?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 안 맞아?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 맞아, 안 맞아?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가수 임창정 씨가요,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받는 세력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종교라는 발언도 하고요, 투자를 재촉하는 듯한 발언이 공개가 돼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이뿐만이 아니더군요. 이 세력의 골프장 계약 자리에도 동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가 조작단, 주가 조작으로 번 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미국의 네. 한 골프장을 사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계약 자리에 임창정 씨도 동행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주가 조작단으로 지목된 이 라더견 대표, 지난달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골프장을 사겠다며 계약을 직접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계약금으로 보낸 돈만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골프장을 팔려고 내놓았던 이 매각자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은요, 그 계약을 맺는 당일날 임창정 씨를 처음 만났다. 임창정 씨 아이들이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 캐나다에선가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임 씨를 만났던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민지수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지난 12월 초입니다. 이 라더견 대표와 함께 미국에 있는 골프장 계약하는 자리에 임창정 씨가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 역시나 임창정 씨 측에서는 이 보도 또한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수 계약은 실제로 그들끼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고요. 임창정 씨는 아마도 방송 촬영 때문에 그 다음 달인 3월에 실제 현장에 갔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유 회장이라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JTBC에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과연 이 임창정 씨는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종교라고까지 하는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이 라더견이라는 대표와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참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오히려 임창정 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사의 신규 투자자로 소개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라 대표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던 와중에 지인으로부터 이 투자자로서 이제 라 대표를 소개받은 것이죠. 이후 한두 차례 더 만남을 가진 후에 본격적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제 이런 투자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 씨가 내가 너를 뭐 어떻게 믿냐, 이런 발언을 하자 라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임창정 씨의 이 법인 계좌로 25억 원을 송금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송금을 뭐 계약서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 같은 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입금된 것을 보고 임창정 씨도 나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주장 맥락으로 보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관계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2월 6일 임창정 씨는 이 돈을 바로 다시 돌려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뭐 조조 파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린 그런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 자리에서도 임창정 씨가 이제 참여하고 또 아이들과 부인을 동행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당시 나는 단순히 송년회로 알고 갔기 때문에 아이와 부인까지 동행한 것이다. 이렇게 임창정 씨는 또 밝히고 있는 거지만요. 사실상 연예인이 이렇게 또 공인으로서 대부분 전 국민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발언을 하면 또 투자자들은 그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또 주가 매입, 그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 변호사, 조금 전에 이제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조조 파티라는 뭐 이런 모임도 그렇고, 어쨌든 논란이 되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임창정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 임창정 씨가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완전히 모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임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임창정 씨는 피해자가 아니고 공범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임창정 씨가 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정말 이런 투자 사기 일당의 한 명의 또 피해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통정 매매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 될 것인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창정 씨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공개될 때마다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 측의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는 몰랐다. 라더견 대표와 내가 어떤 사업 간의 파트너로서 관계가 있었던 것뿐이지 내용 전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고 또 변호인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긴밀한 관계, 뭐 서로 금전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 모든 정보를 다 맡겨놓을 정도의 관계라면 친밀함이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다면 이 통정거래 전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구조를 꿰뚫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도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또 이제 결국 또 핵심되는 부분은 이런 투자자들, 이 투자 가담자들, 공범들은 수수료를 또 전에 받았거든요. 과연 임창정 씨도 이들로부터 수수료 같은 부분을 받은 점이 확인이 된다면 공범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이제 대화 내용, 뭐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될 것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정 매매, 허위 거래, 주가 조작 사실에 가담한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어렴풋이라도 인지할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공범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임창정 씨는 계속해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요. 그런데 또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라더견 대표라는 사람은 또 본인 또 피해자라고 또 주장을 하고요. 네,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서 주가 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라더견 대표나 임창정 씨나 피해를 봤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설령 결과적으로 투자해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 조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폭락 사태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이냐. 그 이득을 본 세력을 먼저 빨리 찾아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발본 쇄건을 하고 네.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에 있었던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무리하게 해체시키면서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수사력이 조금 부족해졌던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네. 이 SG발 폭락 사태를 계기로 이 검찰과 수사당국에서 금융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총력을 국민들께 입증함으로써 신뢰를 또 다시 받아야 할 겁니다. 자, 미지수 기자, 요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어제 MBN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네. 라더견 대표가 뭐 헬스장, 병원 이런 데를 돈 세탁 창구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그동안 이 마라탕 집에서 수백만 원 결제하고 뭐 골프장에서 레슨비로 수천만 원 결제하는 식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뭐 돈 세탁 정황 정도만 알려졌는데 네. 라 대표가 어제 저희 MBN 취재진과 만나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았던 이 돈 세탁 창구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까지 나온 그 임창정, 뭐 박혜경 이런 또 유명 정쟁의 인사들을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좀 처음에 그걸 친해지게 되셨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뭐 굳이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꼬리를 물고 그 사람들한테 또 가고 그 사람들한테 또 오고 그러면 이게 흐려져요. 그럼 수수료 창고로는 골프장이나 이 회원권이나 뭐 마라탕 헬스클럽도 있죠. 예. 그 설계는 다 그러면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 수수료 받는 다 방법은? 제가 한 겁니다. 자, 임재 변호사, 뭐 마지막에 다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요. 이 라 대표가 주가 조작을 사실상 주도를 했고 그 구조를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 증명해낼 방법은 사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수사하기 만만치 않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발언은요, 2021년도에 이제 비공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투자 설명회 자리에서 본인이 이거는 사실 내 고객들이 내 말을 듣고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어떤 수수료를 줬다는 그런 증거 없도록 다 세팅을 해놨다. 지위 흔적, 내가 실제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지휘했다는 흔적은 싹 지워놨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 어떤 상황으로 이런 세팅을 했는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결국 자금 세탁을 잘 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뭐 골프장 회원권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자금 세탁을 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결국 수사를 통해서 자금의 꼬리를 찾다 보면은 이들의 커넥션, 이들의 관계 밝혀질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뭐 고위공직자 이름도 또 오르내리고요, 뭐 여러 연예인들도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눈이 쏠려 있는지 아마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방에서 흘러나온 녹취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해명을 내놨는데, 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를 겨냥한 일련의 악의성 보도와 억측, 가짜 뉴스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MBC를 통해 보도된 녹취록 유출건 관련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노켓 뉴스에서는 제가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며 지방선거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시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 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천 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켓 뉴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태영호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수 소액의 원칙에서 매해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미달한 적이 없었고 수천 명의 후원자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국에 계시는 소액 후원자들입니다. 공무상 취득한 후원 정보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후원자 신원 자료까지 다 알고 명단까지 언론에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CBS 한판 승부에서도 지난달에만도 저의 의원실에서 비서관이 서너 명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는 면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실로 옮겨간 비서관은 오늘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의원실 중 지난 1년 동안 면직이 한 건도 없었던 의원실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것입니다. 어제 일부 유튜브에서는 저의 의원실에서 1년 반 전에 다른 의원실로 간 비서관,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비서관을 이번 불법 녹음 유출과 연결하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의원실에 대한 음해와 비난, 억측,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일해온 저희 보좌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전당대회 기간 제가 언급했던 4.3 관련 발언을 시작해 최고위원이 된 후에도 여러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발언이 있은 후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제 핸드폰을 해킹하고 지인들에게 피싱 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 가짜 계정을 만들어 후원금을 갈취하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종북 단체 대진연이 제 지역 사무소를 무단 점검하는 사태도 벌어진 와중에 제 보좌진 중 그 누가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까지 불법 녹음하여 불법 유출시켜 정치 공세에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크 작전, 가짜 뉴스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저의 모든 신상도 탈탈 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김정은 독재 세수 방주들을 무너뜨리고 평화 통일을 이룰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제게 주어진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두복두복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나 정보를 다루는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제 그제 이틀간 걸쳐서 논란이 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일단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좌진 회의에서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그런데 이걸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유출을 한 것이다. 이진복 정무수석과는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또 제기된 의혹입니다. 이 쪼개기 후원금 관련해서는 저는 당당하다. 한 점의 의혹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런 해명을 들었는데 어제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그걸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2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자초지정을 내는데 설명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 임지혜 변호사. 지금 우리가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도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라이브로 태영호 최고위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두 일을 종합을 하면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이 과장해서 한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내에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뭐 중진 의원들, 초선 의원들 반응을 이제 언급하면서 최고 의원도 어쨌든 이 정도로 이 발언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이거 능히 핵쓸 법한 그런 얘기였다. 내각이든 용선이든 닭을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정혜 전의원, 지금 임지혜 변호사 이제 설명도 듣고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수석이 공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태영호 최고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공천을 연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추측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추측이다. 이게 다 사실 갑작스럽게 이게 녹음된 것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아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최고위원의 발언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방송에 출연하는 국민의힘 관련된 당직자들이나 의원들도 하는 모든 발언들을 대통령실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오늘 한 발언 때문에 대통령실에 전화 받았어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대통령실의 의중, 대통령실의 생각을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고민들은 내년 총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이유는 지난 3월에 실제로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13일, 16일, 20일 총 3차례나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치켜세우고 거기에 민주당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참 교묘하게도 그 시점이 맞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정도의 발언 정도는 해야만 공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녹취록에서 녹음돼서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서 그냥 관행처럼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녹취록 의혹의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대통령이 화를 내서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입니다. 공천 선거에 개입해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2년 징역형을 받을 때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입니다. 다시 한번 경찰, 검찰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앞서 제가 신정현 전 의원에게 했던 질문 그리고 지금 봤던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이거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녹취록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만 이를 근거로 당무 개입이라고 확정짓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사실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한 공천 개입 관련된 확정형 판결은 그 당시 청와대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돌린 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지금 청와대 이제 없죠. 대통령실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돌렸습니까? 이진복 수석의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길 했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원실에서 자기 방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과장한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런 과장을 했느냐?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책임 물으시라고 할 겁니다. 제가 그 과장이나 거짓말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뭐 태 의원이 직접 과장을 한 거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의원실 직원들 뭐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다라고 확정지어서 뭐 이진복 수석이나 대통령실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 빈약한 것이고요. 저도 최고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만 그 어떤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태영호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내부 발언에서 비롯된 문제로 어떻게든 용산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러고 싶으면 더 많은 근거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이 공천을 조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용호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공천 이런 말이 들어갔다면 옆에서 훈수 자문해준다 그럴까? 조언해주는 정도로 봐야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희찬 최고위원,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조언을 해줄 수도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한 바가 전혀 없고요. 다만 뭐 개인의 어떤 정치적 고민에 대해서 누군가 뭐 그냥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 보태고 싶지가 않고 이런 거짓말을 의원실 직원들에게 한 태영호 의원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일은 태영호 최고위원 조금 전에 기자회견대로 본인이 조금
부풀린 측면, 과장해서 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해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어제 나온 또 의혹인데요. 쪼개기 후원금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 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공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예. 어떤 뭐 지금 국정 운영에 관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달라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 좀 너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해서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공천 뒷거래 의혹 얘기까지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뭐 그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뭐 김연아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민지수 기자, 시청자분들은 이 의혹을 잘 모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쪼개기 후원금 의혹, 이게 어떤 의혹이에요? 네, 조금 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직접 쪼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긴 그렇죠. 했는데요. 오늘 오전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태 최고위원의 지역 이 시 구의원들은 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나누어서 쪼개기 후원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1,8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 같은 후원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집중됐다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태 최고위원이 이들에게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변인 말로 뭐 당무감사 얘기도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조사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그리고요. 그 녹취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수 유튜버 일부에서는 이거 누가 유출했느냐 이런 색출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관들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요. 누가 유출했는지 밝히겠다 이렇게 색출을 하에 나선 거거든요. 사실상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자제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결국 어떤 과정에서 이 대화가 유출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 불법적인 녹취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장희찬 최고위원. 어쨌든 뭐 여러 의혹들이 좀 불거지는데 다음 주에 윤리위가 있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이번 그 녹취록 논란 이거 윤리위에서 심의를 추가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가중처벌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그런 사안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겠지만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당내에 모든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최고위원들에 대한 뒷수습성 발언하는 거 지치고요. 엄격한 윤리위의 결단과 처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따름입니다. 자, 어쨌든 뭐 다음 주에 뭐 2차 윤리위원회가 있죠. 자, 여기서 어쨌든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할 겁니다. 그 소명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아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은 윤석열 픽 김떡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뒤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 용산시대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군에게 돌려받아 오는 어린이날에 맞춰 개방되는 어린이 정원. 윤 대통령 어제 이곳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깜짝 등장했는데요. 이 참모들의 제안에 대통령이 흔쾌히 응하면서 성사된 이벤트라고 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글쎄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대통령 이런 모두 발언에 앞서서 기자들 식사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먹읍시다. 네. 힘드시 그냥 국물에다가 맛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소금 먹으면 되지. 네, 윤 대통령 직접 이 오찬 메뉴들 하나씩 골랐다고 하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김떡순과 닭강정이었습니다. 햇빛을 못 보면은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파인그라스라고 이름 제가 붙였습니다. 아, 여기 소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길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햇빛 쬐면서 이렇게 뭐 김밥에 순대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여기에 대통령 최애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가 등장해 이 디저트까지 아주 완벽했는데요. 여기서 소신 발언 저도 민초단입니다. 이 앞서 당선되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죠.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당선 직후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취재진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던 윤 대통령. 이 해외 순방 중 기자회견과 얼마 전이었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자들과 마주보고 대화를 나눈 건 장장 6개월 만입니다. 이 사실 출입 기자단과 조금 어색했던 사이 대통령이 먼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 여정이었죠. 근데 성격은 뭐 털털할 수 있지만은 네. 원래 심성 자체가 온순하시고 좀 다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꼭 내조하시고 그런 분이지 뭐 활동적으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뭐 주가 조작이나 네. 아니면 또 여러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말들을 지금 거의 대선 1년 내내 그런 말들 프레임이 섞였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좀 뭐 미안한 감정으로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네. 나를 안 만났으면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었던 어떤 부분인데 나를 만나서 참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네. 말씀을 좀 가끔 하시거든요. 네. 네, 사실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보다 이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 이게 먼저 알려졌죠. 현안 이야기보다는 방미성과 공유 차원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예,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부대표단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 원내대변인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그런 데 대한 그 디테일한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근데 전체적인 협약의 전체 내용 그런 데 설명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설명할 사안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하지만 이 만찬 자리 참석한 사람보다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았죠. 바로 최고위원들이었는데요. 지난 3월 지도부 만찬 때는 분명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 최고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고생했어. 네. 네, 하지만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잇따른 설화에 성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 논란이 없는 최고위원까지 덩달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김병기 최고위원도 가시겠네요. 미국 방문해서 성과도 좀 많았고 기시다 총리도 다음 주 일요일 날 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최고위원들은 따로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당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만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일부 지도부가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네, 신영 의원님, 도어 스태핑 중단 반년 만입니다. 어제 대통령 소통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압축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날 오셨던 출입 기자들 이야기들은 첫 일성이 아메리칸 파이 어떻게 부르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네. 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존립에 대한 문제를 묻지 못하죠? 가령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문제 왜 외신을 통해 들어야 됩니까?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 우리나라의 존립과 아주 중요하게 밀접하게 있는 문제 왜 외신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출입 기자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언론인을 탓하는 것 이전에 이렇게 만든 또 윤석열 정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년 만에 우리나라의 세계 언론 지수, 언론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와 언론관에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9차 비상경제 민생 회의에서도 공식 발언 이외에는 현장금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그 이전에 MBC의 바이든 날리면 이후로 이전에 MBC는 순방지 탑승 배제까지 이르게 되죠. 모든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 만한 취재를 했던 언론사들은 이제는 언론 중재를 거치지도 않고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입이 되는 언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만 자유로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제 그 모습은 많이 참담했습니다. 네, 장채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자분들과의 소통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여러 참모들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되면서 자주 이 언론과 접촉하게 되는 순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춘추관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출퇴근 여부나 참모들과의 어떤 만남 자체도 어려웠던 청와대 언론 환경을 생각해 보면 훨씬 진일보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당장의 도어 스태핑 재개보다는 이런 식의 뭐 오찬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대통령께서도 국내 언론과의 또 다양한 소통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전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메리칸 파이 뒷이야기도 대통령이 직접 하셨어요. 장채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 나오는 게 뭐 야당에서는 150조짜리 노래방이다 이런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박미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누가 봐도 그리고 해외 외신이나 여러 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봐도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인싸답게 국빈 만찬에서 노래 한 곡 같이 한 것을 굳이 뭐 꼬투리 잡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무리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야당의 비판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는 조금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토론이 될 만한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서 미국에서 이렇게나 좋아하는 하나의 작은 이벤트를 가지고 이것이 또 핵심적인 본질은 아니거든요. 네. 굳이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10시간 연습했을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도 안 된 정보를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뚜엣하려고 했다 등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에 예고 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가사가 안 떠올라서 어쩌나 고민도 했지만 결국 1절 뭐 잘 부르게 됐다 정도의 네. 한미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소한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이 노래 한 소절 부르는 게 배가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전 의원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 노래 한 소절 관심 없어요. 아메리칸 파이 부르시고 안 부르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께 거는 관심은요. 그래서 국빈이라는 방문을 받고 대접받고 나서 그 거품을 다 걷어내고 났더니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 어떤 안보상의 이득을 가지고 왔느냐. 국민들은 그걸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아메리칸 파이를 다 부르고 이거는 국민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얻어왔어야 될 경제적 이득 이거에 대해서 정말 피참할 만큼 얻어오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 보수 언론까지도 나서서 좀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임재 변호사님 정치권 이야기보다 좀 어제 나온 중국 관련된 이야기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뭔가 우리의 성과에 대해 뭔가 불편한 심기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 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를 내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연이은 이제 방일, 방미 일정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 보니 중국 측에서는 원래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 회의에 차관급
인사를 보냄으로써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내가 좀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장 최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이 점심 얘기만 했는데 저녁 만찬 자리 최고위원들 불참 이후에 최고위원 징계 관련된 내용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단 부르는 자리였기 때문에 윤재영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 부대표들이 다 이제 임명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별도의 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도 계속 밝히는 것처럼 다른 최고위원들의 논란이나 설화에 대해서 옹호하는 스탠스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정리할 것들은 빨리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당대표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노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당과의 얘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돈봉투 의혹에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당초 알려지기로는 오늘 오후 3시, 지금 3시 53분인데 3시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탈당 문제가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먼저 입장을 준비한 걸로 보면 탈당 문제가 그 전에 결정이 됐나 봐요? 맞습니다. 두 사람 오늘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을 했고 이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직후에 자진 탈당을 방금 보신 것처럼 선언했습니다. 아하. 이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의원총회 자리에도 나와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탈당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회의장에서 나와서 취재진에게도 오전에 밝힌 내용과 비슷한 내용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탈당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곧바로 탈당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한 것,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대표님 직접 설득하시길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결단에 감사하다 뭐 이런 의사표시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설득한 게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어제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두 의원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뭐 두 가지 다 작용했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당 지도부나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이미 사실 진작에 탈당의 결심을 했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당이 기준이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탈당을 하고 어떤 경우는 탈당하지 않고 가령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탈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 스스로 이제 거취를 표명을 했을 때 탈당을 또 결단했지만 또 비슷한 사건으로 이제 이정근 전 사무처부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본인 스스로 출당 혹은 탈당하지 않고 있어요. 네. 당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어쨌든 조금 더 일찍 탈당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이 두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도 한참이 됐고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고 했을 때도 별로 의사가 없다가 뒤늦게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떠밀려서 탈당한 거죠. 떠밀려서요. 그런데 탈당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 노릇을 김의겸 의원이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거뒀던 것처럼 이분들도 말로만 탈당이고 언제든 복당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돈봉투 받았다고 알려진 의원들 한 20명가량의 명단이 추가적으로 공개됐을 때
그때도 과연 민주당에서 20명 전원에게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탈당이나 출당 등의 조치를 강제하거나 강권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자꾸 이 불리한 질문 받을 때마다 김연아 전 의원, 뭐 박순자 전 의원 이야기하는데 이거 일단 제1야당 대표로서 되게 째째하고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당무감사 지시했고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강제 탈당 조치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도덕성 경쟁에서 이 두 의원 정도라도 탈당시키지 않으면 너무 도덕적으로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당내 안팎의 어떤 비난 때문에 이제라도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작이다. 18명 더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자, 이 얘기 뭘까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그럼 송 전 대표가 자진 출두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미안합니다. 안정합시다. 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장적으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신정현 전 의원 마지막 본 게 이제 오늘 모습인데 네. 그 전에 이제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 얘기하다가 오늘은 태영호 의원까지 또 언급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은 뭐 째째하다는 표현도 쓰긴 했지만 이런 정치 형태를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못난이 경쟁이라고 합니다. 정치가 서로 누가 더 못났는지를 경쟁하는 것을 일컬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 이후에 이제는 김연아 의원이 이제 돈봉투 또 이제 공천 헌금 의혹이 터지고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태영호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돈봉투 살포라고 하는 정치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에서는 사라졌어야 될 이 관행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들여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성찰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묻은 무엇을 계속 비판하려고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돈이 정치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과만 하는 척 하지 말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가장 즉각적으로 가장 강력한 처결을 통해서 정치적 처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공천 헌금 돈으로 하는 정치해도 괜찮아라는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소명의식으로 정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정치인들 다 내년에 총선 출마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뭐 신정현 전 의원 뭐 좋은 얘기 했지만 어쨌든 나온 얘기 중에 아직 의혹이 있는 거니까요. 이거를 단정해서 저희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 관련한 이제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출석했다가 로비에서 막혀서 돌아갔어요. 근데 하루 뒤에 오늘 하루 지났는데 송 전 대표 보좌관 소출했더라고요. 네,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좌관은 이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돈봉투 뭐 받은 적도 살포한 적도 없다. 이 내용은 내가 관련돼서 아는 바가 없고 송영길 전 의원에게 보고한 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보좌관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어제죠.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다가 당연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자진 출두한 부분도 그렇고요. 이전에 이미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폰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향후에 구속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내가 도주나 증거 음모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 제출했는데 이거 초기화돼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이미 초기화된 상태, 뭐 문자 내역이라던가 연락처가 삭제된 상태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리가 휴대전화 요새 길어야 1, 2년 정도 사용한다. 1, 2년 정도면 바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한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로 자진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내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